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저와 형을 키워주셨는데요. 어머니는 최근 치매에 걸리셨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정말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저희를 위해 쌀 한 톨도 아끼며 사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삶은 늘 고단했지만 우리를 키워내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티셨던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한겨울 새벽에 시장으로 나가셨다가 손이 꽁꽁 얼어 돌아오시던 모습, 그리고 저녁이면 우리가 먹을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피곤해 지쳐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최근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평소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했던 말을 또 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낯선 사람을 대하듯 하셨습니다. 이게 몸이 아픈 것보다 저를 못 살아보니까 심적인 고통이 말이 안 되더군요. 저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에게 지금이라도 더 잘해드리려고 애쓰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못 살아보시니 가까이도 못 가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인 제 아내만 알아보십니다. 다른 가족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전 저는 아주 작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었어요. 조금씩이나마 차곡차곡 쌓아 아내와 결혼하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었죠. 연애할 때 집에 거리가 멀어 자주 보지 못했기에 얼른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곧 저희 부부는 결혼 자금이 모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탓에 곧바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부서별 인원 감축이 진행되었고 저는 권고사직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청첩장까지 나눠준 상태였기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사와 여러 차례 논의해봤지만 회사 사정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퇴사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제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아내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직장 하나 잃었다고 우리 결혼이 흔들릴 일은 없잖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구직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고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고민하던 중 아내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뭐든 잘 될 거야. 포장마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즘 인기 많잖아.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아내는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로 저를 다독이며 포장마차 운영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안정된 수입원이 필요했기에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이 계획을 곧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장비와 재료를 구입하며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어묵, 떡볶이, 순대 같은 대중적인 음식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첫날, 아내와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한 끼를 때우는 손님들이 꽤 많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날에는 몇몇 손님이 찾아왔지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포장마차를 흘낏 보며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잦아 장사에 지장을 주는 날이 많았고, 포장마차의 위치도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주요 거리가 아니어서 손님이 꾸준히 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함께 요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즐거운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장마차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포장마차를 지키며 손님을 기다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는 점점 한산해졌고 우리는 의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재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마침내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아내와 저는 남은 재료로 떡볶이를 만들어 국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따뜻했지만 그 맛이 우리를 위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긍정적인 얼굴로 접시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와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남은 그릇을 설거지하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이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날이 오겠지? 하지만 포장마차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메뉴로 시작했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님들이 우리 포장마차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거나 화려한 조명으로 눈길을 끌며 손님들을 유인했지만 우리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틈틈이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시도해봤지만 그 노력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고기를 고르며 서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지만 그 재료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아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은 어묵과 떡을 버리며 한숨 짓던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장사가 끝난 뒤 남은 재료와 쓰레기를 정리하며 아내가 조용히 손을 닦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저희 둘 모두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비와 대출 이자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매출로는 겨우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였고 대출 상환은 매달 꼬박꼬박 밀려갔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은 매출이 더 나빠졌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유난히 많이 왔던 시기에는 수입이 거의 끊겨 생활비조차 부족해졌습니다. 포장마차의 위치도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거리가 아니어서 발길이 뜸한 지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이 지나칠 때마다 다른 곳에서 먹고 오자는 소리를 듣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손님이 늘지 않는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주 앉아 멍하니 텅 빈 거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음마저도 그날은 너무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물컵을 닦던 아내는 오늘은 그냥 재료를 다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으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력감을 저는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는 길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포장마차를 운영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피로가 쌓이고 점점 더 적자로 이어지는 장사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으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지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포장마차 운영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그동안의 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장마차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재료를 정리하던 날,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희망을 주려는 따뜻한 위로였지만 저는 그날 밤 그녀가 혼자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다시 웃게 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저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렘 속에서 우리는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공간을 찾기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주말이면 아침부터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메모장에 적어둔 매물 목록을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집들을 밤늦게까지 검색하며 여긴 괜찮을까? 라고 서로 묻고 답하며 기대에 부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작은 집을 찾으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매물을 직접 보러 다니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사진으로는 깔끔해 보였던 집을 방문했는데 막상 방 안으로 들어서자 답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 침대 하나를 놓으면 옷장을 둘 공간조차 부족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방을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날에는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구조라며 기대감을 주었지만 그 집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방은 좁아 요리를 하려면 몸을 돌릴 공간도 부족했고 화장실은 오래된 타일과 배수구 냄새로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거실은 그나마 나았지만 오래된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어 보기만 해도 손볼 곳이 많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집은 위치가 적당하고 구조도 괜찮아 보였지만 월세가 우리의 예산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중개인이 요즘 같은 시세에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집을 둘러보는 동안 틈틈이 아내의 표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괜찮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자신을 다독이려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나오며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걸어갈 때 그녀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린 걸 보며 저 역시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도심에서는 예산에 맞는 집을 찾기 힘들 테니 외곽 지역을 알아보자는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을 듣고 도시 외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외곽 지역이라면 집값이 조금 더 저렴할 거라는 생각에 기대를 안고 갔지만 그곳에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가격은 괜찮았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이상 걸어가야 했고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출퇴근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집은 위치는 괜찮았지만 건물 외관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담벼락에 금이 가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내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괜찮아질까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조차 이곳에서 살게 될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을 때 그 속에 담긴 아쉬움과 체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허사가 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집을 찾아다녔지만 점점 현실의 벽이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을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고 매번 아내가 웃으며 다음엔 더 나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녀 역시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상황에선 당분간 독립은 어려울 것 같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제가 읽어낸 것은 그녀의 실망감과 속상함이었습니다. 집 문제로 고민이 계속되던 와중 어머니와 마주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어머니는 한동안 술잔을 들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너 많이 힘들지?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직장 일도 잘 안 풀리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어머니께서 제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혼자 끙끙대던 고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괜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결혼 준비야 어렵지만 잘하고 있어요. 집 문제만 아니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술잔을 내려놓으시고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셨습니다. 집 문제라? 그게 가장 큰 문제잖니? 너희 예산으로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너희 둘이 나가 살아야겠어?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예산에 맞는 집을 찾는 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술잔을 채우시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하나 제안할게. 너희 둘이 우리 집에서 살면 어떻겠니? 방도 남아돌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잖아.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너희가 들어와서 살면 나도 좋고 너희도 부담 덜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술잔을 들고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시댁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잔을 한 모금 비우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 말도 맞다. 그런데 지금 너희 형편으로는 독립이 쉽지 않잖니. 꼭 평생 여기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돈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내자는 거야. 나도 너희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아내에게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했지만 시댁살이라는 현실이 아내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차피 지금은 우리 상황이 이런 걸 뭐 받아들여야지. 대신 어머니께 잘해야겠네. 감사하게 생각할게,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저를 위로하듯 미소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적인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잡고 저를 배려해준다는 사실에 저는 더없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 아내는 시댁살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는 한껏 꾸민 모습으로 미소를 띠며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단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복 받은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아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 했고, 시댁살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아내는 어떤 상황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시댁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겠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후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댁살이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일부터 집안일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어머니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셨고요. 어머니와 아내는 번갈아가며 음식 준비를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분담하기도 하며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며 저에게 물으시길래 아, 떡볶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 포장마차도 했던 거거든요. 라고 말씀드리자 다음 날 드시지도 못하면서 매운 떡볶이를 밥상에 올리시기도 했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받은 아내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연습하고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시댁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더 많이 해놓으려고 하기도 했고 어머니의 속옷까지 직접 빨아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어째서인지 노력할수록 멀어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싫어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 말투가 투박하고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일찍부터 일하시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셔도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은 존경스러웠지만 그와 동시에 가끔은 그녀의 거친 말투와 행동이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격과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한 모습으로 저와 형을 키워내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면서도 가끔은 무심한 한마디가 제게 서운함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이제는 익숙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라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 묵직한 감정으로 남아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키우느라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셨고 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던 분이었기에 아마도 저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태도가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어머니와 갓 서른이 된 아내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며 잘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내는 늘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상황을 견뎌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작은 실수에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생활은 아내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였지만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제 앞에 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제발 우리 나가서 따로 살면 안 될까? 갑작스러운 아내의 눈물과 말에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한참 동안 울먹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돈도 모았잖아. 이제 제발 나가자. 여기서는 더는 못 살겠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댁살이가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함께 돈을 모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는 날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적금 만기도 안 됐고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잖아. 지금 나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원룸이나 지하 단칸방밖에 없을 텐데 그러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없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나한테 기생충 같은 년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어머님 드시라고 차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릇째 바닥에 내던지셨어. 내가 놀라서 치우는데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었는데 빨래하고 가서 설거지 하라고. 저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랬겠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날도 그랬고 며칠 전엔 내가 어머님 옷을 잘못 깨웠다고 옷장을 뒤엎으셨어. 내가 놀라서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도 못하냐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날 이후 난 하루 종일 당신이 집에 오기만 기다리면서 울었어.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더는 못해.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건 이제 알겠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난 이제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과 아내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한데 엉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깨닫게 된 이상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따로 나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진지한 태도를 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가겠다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우리는 작은 집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비록 크고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그곳에서 비로소 안정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시댁살이 3년째가 되던 해 우리는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떠난 뒤 아내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지만 시댁에서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는 더 멀어졌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아내 역시 시댁에서의 기억이 너무 힘들었기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내는 점점 더 어머니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독립한 이후
아내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둘이 같이 가면 어떨까? 어머니께서 많이 기다리실 거야. 하지만 아내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나 정말 자신이 없어. 저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댁살이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에 억지로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명절마다 혼자 어머니를 찾아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혼자 가야 한다는 현실은 늘 어딘가 씁쓸한 기분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들어서면 반갑게 맞아주시곤 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그런 어머니의 인사 뒤에는 늘 한결같은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네 마누라는 또 안 왔니? 저는 그때마다 멋쩍게 웃으며 이번에도 혼자 왔어요.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표정이 잠시 굳더니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그래, 뭐. 바쁘겠지. 짧은 말 속에서도 어머니가 느끼는 서운함과 허전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려 했었지만 저와 단둘이 명절 식사를 하면서도 종종 아내를 떠올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누라가 만든 전도 참 맛있었는데 그때 그 레시피를 물어볼 걸 그랬다. 요새는 손님들도 줄고 그냥 차려놓은 밥상도 허전하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전해줘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했다가 그녀가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리면 더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그날, 아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며칠 동안 어딘가 어두운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는 아내에게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매번 저 혼자 어머니 댁을 찾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더는 아내를 데려오라는 말을 직접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녀가 오길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제가 찾아오면 저를 보며 웃으시다가도 식사를 하시다 말고 아내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네 마누라는 내가 싫겠지? 뭐 그럴 만도 하다.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네. 어머니의 후회 섞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술잔만 기울이곤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놓인 깊은 강을 건널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저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자연히 아물지 않는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신 분이었고 늘 똑부러지게 모든 걸 챙기셨던 기억이 있기에 그런 분이 치매라는 병을 앓게 되셨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는 했지만 증상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증상이 가벼운 건 아닐까라는 희망 섞인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상처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치매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원래 오락가락한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금세 회복하실 수도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를 찾아뵌 날, 저는 예상보다 심각한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너 누구냐?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른 손을 들며 어머니, 저예요? 아들. 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저를 옆에 있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던지며 도둑놈이 또 우리 집에 들어왔네, 당장 나가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뚝을 여러 차례 맞고서야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누구시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치 방금 저를 때리신 분이 아닌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어머니의 상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제 앞에 앉아 눈을 마주치더니 갑자기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라 했더라? 너 우리 아들 좀 닮았네?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앞에 있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를 낳고 키워주셨던 분이 저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시거나 갑자기 웃으셨다가 울기도 하셨고 때때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집을 나와 돌아가는 길,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혼자서 고민해봐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오늘 어머니 잘 계셨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고 나니 차마 어머니의 상태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넘게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고된 기억에서 비롯된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분명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의 생활에서 쌓인 마음의 짐이 너무 컸고 그것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아내에게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또다시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를 바라보며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 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을 시작했다가 아내의 표정을 떠올리며 멈춘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내에게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라도 그녀에게 더 큰 부담과 죄책감을 안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던 저는 결국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오늘은 안 되겠다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녀가 밝게 웃는 날에도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기분을 깨트릴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 저는 몇 번이나 그녀의 옆에 다가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붙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더 자주 돌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방법을 찾으려면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막상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웃고 하루는 피곤한 얼굴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끝내 무거운 진실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그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이야기를 결국 아내에게 꺼냈을 때 그녀는 예상대로 적잖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천천히 굴리며 먼 곳을 바라보았고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치매라니. 아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그녀는 이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그 말은 마치 제게 모든 결정을 떠넘기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혼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날 밤 내내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은 채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억지로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다림은 제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일상생활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복잡한 마음이 느껴졌고 저는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더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요? 처음부터 아예 물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사실 일에 치여 제대로 물어본 적은 있었나?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는 바닥을 닦고 또 닦는 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 침대에 걸터앉아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생각 없다는 듯이 계속 바닥을 닦다가 제가 계속 기다리자 걸레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인지 한숨을 푹 쉬고는 긴 이야기가 될 거야. 한잔하자라며 맥주를 꺼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아주 긴 이야기예요. 아내는 제가 모르는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어머니가 조금씩 아내에게 핀잔이 늘어갔고 못마땅하는 게 여겨졌대요. 어머니와 사이가 조금씩 틀어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그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어머니가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내가 잘하면 더 좋아지겠지. 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드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이나 반찬을 배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투박한 성격은 아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도 맛은 있는데 간이 좀 약하네. 소금을 깜빡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볼게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녁에 혼자 있을 때는 가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가까워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쓰시던 찻잔을 실수로 아내가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바로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찻잔 조각을 치우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건 내 시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건데 이제 못 보겠구나. 그 말이 끝나자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탓할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그 말은 아내에게 큰 죄책감을 안겼습니다. 나중에 저는 어머니께 아내가 상처받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말투는 거칠어도 나쁜 분이 아니신 건 알아. 그냥 내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저에게 말했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어머니께 새로 산 옷을 사드렸는데 어머니는 뭘 이런 걸 다 샀니? 그냥 내가 입던 거 입으면 된다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멋쩍게 웃으며 그래도 한번 입어보세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옷을 받아들고 곧바로 장롱에 넣으셨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나섰나?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작은 갈등과 오해가 쌓여가면서도 아내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서 점점 밝은 미소가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기 위해 요리책을 뒤적이기도 했고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내의 이런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침밥 차리는 게 이리 오래 걸리니? 내가 도와줄 걸 그랬나 보네. 청소는 했다고 했는데 먼지가 여전히 남아있잖아. 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아내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더 나은 방향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담긴 날카로운 뉘앙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아내가 매일 열심히 했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실이며 주방, 방 구석구석을 닦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는 이런 곳이 더러우면 못 산다며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던 걸 기억하고 특히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새로운 불만을 찾아내셨습니다. 창문 틀에 먼지가 쌓여있네. 청소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건 안 남았겠지? 내가 닦았다고 해서 방바닥이 뽀득뽀득해진 건 아닌 것 같구나. 아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음번엔 더 꼼꼼히 할게요. 라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고 어머니께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께서 드라마 속 배우들을 언급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직접 준비해 베란다에 놓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소한 노력들이 쌓이면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아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최선을 다해도 어머니는 늘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며 그녀를 평가하곤 했습니다. 내 새언니는 이런 것도 척척 잘하더라. 너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며 땀범벅이 되어도 어머니의 칭찬 한마디는커녕 비교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며느리는 잠깐씩 돕는 척하다 자리를 떠났지만 아내는 마지막까지 부엌에 남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명절이 끝난 뒤에도 고단함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어. 분명 내가 더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매일 조금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냉담한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댁살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아내는 그 속에서 매일 자신과 싸우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점점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아내의 시댁살이는 한층 더 고된 나날로 이어졌습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야 했지만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는 온전히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일을 시작해 밤이 깊어질 때까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있긴 했지만 그들은 잠시 들러 겉으로만 돕는 신용을 하다 곧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그들이 떠난 뒤에도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와 다음날 음식 준비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지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전을 부치고 있으면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들었네. 이렇게 하면 전이 기름져서 맛이 없지. 아내가 한숨도 못 쉬고 갈비찜을 준비하면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희 형님은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던데 넌 아직 멀었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그녀는 어머니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 언젠가 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면 아내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요구하신 음식 메뉴는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었고 아내는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떡국 끓이는 냄비 옆에서는 전을 부치고 동시에 나물을 무치며 재료 손질까지 해야 했습니다. 부엌은 금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고 아내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낼 틈조차 없었습니다. 차례상에는 딱딱한 음식을 올리면 안 되니까 무도 얇게 썰어야겠지? 아내는 혼잣말을 하며 물을 자르고 있었지만 그걸 지켜보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얇으면 맛이 없어 보이지 않겠니? 손님들한테 욕먹고 싶지 않으면 두께를 맞춰야지.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지적은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하나씩 상에 올리고 부족한 반찬이 없는지 확인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시작했을 때도 아내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가져오고 떨어진 수저를 다시 준비하며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건 누구 작품이야? 맛이 조금 이상한데? 손님 중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아내는 민망함을 감추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서툴러서 그래요.
다음번에는 더 잘할게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남겨진 접시와 그릇들은 산더미 같았고 그녀는 한참 동안 물에 손을 담근 채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거실의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다음날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이런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 새언니는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데 넌 왜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니? 이렇게 준비해서 손님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겠어? 며느리가 일하는 걸 보면 집안이 보인다던데.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내색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음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 어머니께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가 음식을 나눠 먹고 떠난 뒤에도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놓은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다가가 좀 쉬어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 어머니가 음식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힘이 날 텐데. 그녀의 말은 긍정적이었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서운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번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그녀의 노력은 어머니께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피곤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더 잘 준비해볼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걸 미리 배워서 준비하면 조금 더 나아질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듯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노력하는데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해하지 못할 억울함과 서운함이 점점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잣대가 자신에게만 유난히 엄격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부엌에 들어왔다 나가면서 간단한 일을 돕는 데 그쳤지만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눈에는 아내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아내는 녹초가 된 채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명절을 잘 보냈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내의 말은 긍정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피로와 서운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다시 요리법을 찾아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어머니께 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아내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댁살이를 한 지 2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이 늦어졌고 집에는 아내와 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내에게 툭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밤에 조용하냐? 애기는 안 가질 거야?
아내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려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어머니. 저희도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어머니가 그냥 농담처럼 지나가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대답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믿기지 않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매일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 조용하더구만. 그 말에 아내는 얼굴이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어찌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하지 못하고 그냥 청소하는 척 방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숨죽여 울었다고요.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1년을 더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는지 알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에 어떤 말로도 이미 늦어버린 지금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어떤 마음으로 1년을 더 버텼을지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어머니를 보러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로 일상생활을 했고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한 번씩 밥을 해주었죠. 다만 제가 돕는 집안일이 같이 어머니를 뵈러 가자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 많이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며 아내와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머니를 한번 뵈러 가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 내가 싫어도 어머니를 찾아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내린 이 결심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지난 일들을 아직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감정이 여전히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차마 더 깊은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던 날,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긴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아내가 어머니와의 재회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말하며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자 아내도 한 걸음 뒤에 멈춰섰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시더니 갑자기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은영이 아니냐?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놀라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저를 알아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어머니가 가족 중 누구도, 아니 가족 외 모두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둘 모두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은영아, 너 맞지? 미안하다. 내가 많이 미안하다.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계속해서 사과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잠시 저를 향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치매라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알아보신다고.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잠깐 보시더니 시끄러! 이 썩을! 네가 우리 집을 망쳤어? 하며 사정없이 때리시다가 아내가 때리는 걸 말리자 너 재혼했구나? 그래도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그 후로 오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고생만 했지? 미안하다, 은영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붙들었지만 그 사과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는 내용 중에는 분명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차려주지 못했지? 내가 다 해줬잖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아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실 때마다 아내는 그 말의 진심을 의심하기보다는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올라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과 아내의 기억은 곳곳에서 어긋나 있었고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에서 나오는 길,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서도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시는 건 고마워. 그런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직 어려워. 저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이었음을 알면서도 아내가 느끼는 상처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알아보았다는 이야기를 큰아버지께 전했을 때 큰아버지는 크게 놀라며 말문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동안 침묵하시던 큰아버지는 갑자기 소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냐? 치매에 걸린 분이 며느리를 알아봤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럴 때 며느리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겪었던 일들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큰아버지께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었고 그런 아내에게 이제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를 돌보자고 설득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내도 상처가 많았던 걸 큰아버지께서 아실 텐데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큰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그걸 조율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도리야. 내가 중간에서 확실히 얘기하고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대화가 더 깊어질수록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며느리의 의무와 책임으로만 보고 계셨지만 그간의 복잡한 상황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큰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하시더라. 그분 목소리 높이시면서 나한테 고함까지 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직접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괜찮아?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분이 당장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모셔야 한다고 고함을 치시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싫다고 말했어. 아내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은 이유를 뻔히 알 텐데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하시는지 모르겠어. 힘들어서 도망간 것도 아닌데 왜 내 상처를 자꾸 들춰내려고 하시는 거냐고.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면서도 큰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저는 또다시 중간에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방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방 밖에서 서성이며 미안해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생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큰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대화도 피하려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간간히 아내를 설득해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거부하던 아내도 제 부탁에 결국 마음을 열어 조금씩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자신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게 아니라 단지 의무를 다하러 가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를 위한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갔습니다. 조용히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장조림, 나물, 김치 같은 기본 반찬을 준비했죠. 이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나물이야. 라며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가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면 아내는 묵묵히 냉장고를 정리하며 반찬통을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해줘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니 미안하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그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수발을 들러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처리하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시지 못했으니까요. 한 번은 아내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낡은 앨범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난다. 참 밝고 예쁜 아이였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사과의 말을 꺼내셨지만 아내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어색한 웃음으로 넘기거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냉장고를 채우고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한 뒤 그녀는 다시 가방을 챙겨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몇 번이고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 이번에 나물 참 맛있다고 하시더라. 라는 말을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지만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는 그렇게 어색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그 거리를 좁히려 애쓰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내는 간간히 어머니를 찾아뵙고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해주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두터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는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제가 언제 방문할지 모르시기에 연락 없이 찾아뵙는 일이 익숙해져 있었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반찬을 정리하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가보니 아내가 들고 온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저는 고개를 돌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식은 매운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내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했던 고등어조림, 북엇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로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어 어머니께서 한참을 정성을 들여 만드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의 소파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더욱 여위어진 모습으로 마치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지쳐 잠드신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다가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안은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등어조림, 무나물, 오이무침, 호박볶음 같은 아내가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한편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보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과 똑같은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차려놓으셨지만 혼자 다 드시지 못해버린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 아내가 찾아올지 모르셨기에 매일 아내가 좋아할 음식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오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오게 될 날을 위해 음식을 해놓으셨던 거죠. 하지만 매번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날들 속에서 어머니는 음식을 드시다 남은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목이 메인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듯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지만 제 말이 아내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뒤늦게 표현된 것에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게 깊은 미안함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표현은 투박하게 하셨지만 아내를 향한 진심은 그 누구보다 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 이렇게 엇갈리고 왜곡된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손으로 쓰다듬더니 떡볶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도 그녀는 어머니의 음식을 천천히 먹어내려갔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냉장고를 열어본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아내고는 주방으로 가서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모두 데피고 어머니가 차려두신 밥상 위에 다시 정갈이 세팅했습니다. 마치 방금 막 만들어진 듯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상 앞에서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거실에 계신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아내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이 왔구나. 오늘도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시선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아내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오른 흔적이 남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결국 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 용서할게요. 저도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토닥토닥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어머니는 저를 잠시 보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 아내를 살포시 안아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상처와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 속에서 과거의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낸 후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등어 조림과 북엇국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들은 너무도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어머니는 자꾸만 아내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셨고 아내는 어머니의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며 어쩐지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 점점 잦아졌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살피는 일도 누구보다 살뜰히 챙겼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내를 볼 때마다 은영이 왔구나. 하며 환히 웃으셨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너무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보답하고 싶어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은영이가 고생이 많아 두 분도 마음이 편치 못했으실 거 압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 진심이 담긴 말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저는 안마의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뭘 이런 걸 다 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한없이 죄송하고도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를 위해 더 많은 집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면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준비하며 그녀가 조금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아내와 어머니를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근 많이 괜찮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시는 건 물론이고 언제 또 아프실지 모른다고 아내와 함께 치매 예방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 저 또한 많은 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맙습니다.